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7번째 강의인 혐오차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혐오하는 인간, 차별하는 사회, 부제로 한국의 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혐오와 차별의 개념이 어떻고 이러한 혐오차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가 해결하거나 최소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혐오차별의 그 내용을 담은 한번 기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감히 제주에도 퀴어 문화 축제가 있어. 내게 도끼가 있으면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의 목을 자른다. 이런 아주 끔찍한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여자들이 날 무시해, 여성 혐오가 부른 참극이라고 하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위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검사해라. 후진국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 외노자들 때문에 홍역, 감염 등 후진국 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등등 아주 다양한 대상들을 향한 혐오차별이 아주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혐오가 난무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는 이 여성,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중국 동포, 탈북민, 호남인 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과거에 갈등 사회, 격차 사회, 피로 사회, 울분 사회 이렇게 불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또 혐오 사회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이 김찬호 교수가 계신데 사회학자이시면서 또 상당히 좋은 그런 교양 도서들을 많이 출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4년에 출판한 모멸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 한국 사회를 이 모멸감을 서로 주고받는 사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상대를 상당히 좀 비하하는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런 말을 이제 하죠. 그러면 사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또 이제 앙심을 품고 상대를 또 비하하는 말을 이렇게 내뱉는, 사실 어찌 보면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될 텐데 우리는 허물없다 싶으면 이렇게 반말을 하고 또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죠.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주 정말로 이게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물을 끼얹는 장면은 아주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고받는 사회고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명여대 법학과의 홍성수 교수께서는 2018년에 말이 칼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이 정말 혐오가 칼이 돼서 사람을 찌르는, 특히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에서 아주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자살한 그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모으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혐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하나의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이게 인터넷의 하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 반다문화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을 했죠. 특히 이제 2012년에 일간 베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일베에서 이러한 여성이라든지 또 이주 노동자라든지 중국 동포라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주 혐오 표현들이 아주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또는 일베와 같은 좀 이렇게 좀 그 아주 그 공격적인 반사회적인 그 인터넷 사이트가 없었더라면 사실 개인 수준에서 또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만 이렇게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뭐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중국 동포를 범죄화한 조폭 영화들이 이제 연이어 개방을 하죠. 그래서 황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청년경찰, 뭐 범죄도시 이런 데서 이제 그 중국 동포들을 이제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정말로 끔찍한 범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이제 집중해서 사는 대림동을 하나의 범죄 도시로 비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0년 중반부터는 이제 노인 혐오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강남역에서의 살인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여성 혐오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죠. 거울을 비춰서 자기가 받은 혐오를 다시 또 되돌려주는, 이것이 이제 메갈리아라고 하는 또 사이트에서 이제 남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을 보이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2년 전에 제주도에 이제 예멘 난민들이 이제 도착해서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 그때 이제 또 사이트에서 이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무슬림들이 이제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심지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몰려서 이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무슬림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이 정도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혐오를 한번 종류별로 살펴보면 여성 혐오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보면 이 여성 혐오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나 그거에 대한 댓글, 추천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인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번 내용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 외모 품평과 섹슈얼리티가 그냥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로 하나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기준이 있고, 그것에 어긋나거나 뭐 키가 뭐 작거나 또는 몸무게가 나가거나 뭐 등등 하게 되면 그걸 비하하는 이런 거라든지, 두 번째로는 여성의 능력과 여성성을 이제 폄하하는, 여성들이 뭔가 남성들이 어떤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폄하하고 이제 비하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젠더에 기반한 혐오 표현에 성적 지향이나 장애, 인종들이 서로 교차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데이트한다든지 하는 여성에 대해서 또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여성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 표현 어휘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김치녀라든지 또는 이런 섹스라든지 성과 관련된, 그래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비하를 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리고 이제 여성 가족부를 페미니스트 기구로 보면서 이제 이것을 해체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또 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 표현을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이것은 이제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노인 혐오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집단의 에서도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여성의 속성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여성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여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 모두를 동물적인 동이체로 비하하거나 여성의 개인성을 부인하고 성적인 기능으로만 환원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중국 동포, 조선족에 대한 하나의 혐오 표현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중국 동포가 90년대부터 한국에 어떤 노동자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2000년에 와서는 또 결혼, 이민자의 형태로 오고, 또 그 이후로도 유학생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다양한 그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수가 대략 한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중국 동포 내에도 이렇게 노동자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유학생, 사업가 등 굉장히 계층적으로 분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 하면 아주 저숙련 노동자, 그리고 그들이 몰려 살고 있는 대림동, 이것만 연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개개인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여성을 어떤 전통적인 자리에 묶어두고 남성의 우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성들에게 하나의 그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게 불법이니까 하나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감히 남성들이 지배하는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이제 여성 혐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노인 혐오의 경우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들이 보면 그 노망한, 주책맞은, 늙어빠진, 시대에 뒤떨어진,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노인 혐오 표현의 대표적인 어휘로 틀딱층이라든지 연금층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벌레에 이제 비유해서 이제 노인들을 이제 폄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노인 혐오는 이것이 아마 2010년부터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세대 간에 있어서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노인층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굉장히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6년에 그 촛불 집회 하면 좀 더 주로 좀 젊은 층이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 어떤 개혁에 대한 욕구로 이것이 분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로 이제 또 태극기 부대는 대개 이제 나이가 많은 이런 노년층에서 하나의 그 보수의 가치를 이제 지킨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이 결집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놓고 이 촛불 집회와 또 태극기 집회가 이제 서로 대립 양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하나의 그 노인 혐오는
이와 같은 하나의 또 세대 갈등적인 측면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 불체자, 범죄자, 개, 새끼, 그 다음에는 우리 일자리도 부족한데 나가라라는 이러한 적대감, 차별의 태도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또 짱깨, 범죄자, 이와 같이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그 하나의 민족 문제와 또 범죄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그 지도 학생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출판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Hate Speech Against Immigrants in Korea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저희들은 그 신문 기사에 달린 이 댓글들을 분석을 했어요. 우선 사실 이와 같은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국민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상당히 좀 더 선택적이고 편향된 사람들이 이런 기사에 댓글을 단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혐오 표현의 어떤 수준이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또는 중국 동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용 분석을 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이 댓글이 달린 이 기사들을 뽑아서 거기에 관한 댓글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댓글과 중국 동포에 대한 댓글을 서로 비교를 해서 두 집단에 대한 이 혐오 표현이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을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개인이 신념이 그걸 지키기 어려우면 사비로 사 먹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우리 국민 일자리도 부족하다. 싫으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무슬림의 경우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인 그 하나의 그 교리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고용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불만인 거지. 네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문화에 따라야지 어디서 자기 걸 주장하냐 이러한 내용도 담아 있지만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이 적대감이 이런 데서 이제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인 역차별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네 하는. 그래서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댓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운동가들이 외국인들은 보호하고 대우하면서 정작 국민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역차별 논리로 나가면서 어떠한 정부에 대한 이민정책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거부감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죠. 한국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끼리까지 걱정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에서 어찌 보면은 또는 경쟁에서 뒤처져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동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게 동포가 아니라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인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민족의 문제, 국민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도 그런 거죠. 중국 동포의 기준이 뭐죠?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 동화돼서 우리말을 쓰지만 정체성을 이미 잊어버리고 중국의 정책에 발맞춰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조선족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들은 이미 중국인인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동포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보면은 뭐 같은 한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하나의 그 정체성이나 애국심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거부감인 것이죠. 동포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동포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 가치 이런 것에 이제 네티즌들이 상당히 이제 그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덧붙여서 그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라든지 또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중국에 대한 그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 태도가 우리 중국 동포에게도 이게 전이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동포 대상의 글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특히 이것은 이제 그 조폭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을 이제 아주 범죄화했던 것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일종의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키워드 클라우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단어가 또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키워드 클라우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혐오 표현들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범주화를 시켜 보았더니 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서는 이 범죄에 관련된 비율이 40%,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이 30%로 나타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범죄와 경제적인 어떤 위협, 이것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댓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중국 동포의 경우에서는 그 범죄에 관련된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58%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위협은 14%밖에 안 되죠. 반면 어떤 그 민족의 문제 또는 인종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러한 하나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준이 훨씬 더 아주 그 공격적이고 위험하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중국 동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적대감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 여성 혐오의 경우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가장 많은 그 수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와 같은 여성 혐오에 어떤 접한 사람들은 그러한 또 자기가 그러한 뭐 댓글을 받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갖게 되는 감정은 좀 다시는 이런 이 사이트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회피, 불안감,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저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혐오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89.5%가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93.2%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혐오의 문제가 정말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의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들 역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이것은 특히 아직 자아나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 어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서는 학급 내에서 왕따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것은 자존감의 하나의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이러한 혐오 표현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소수자들에 대해서 비관용적인 그리고 좀 더 배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면 정치 어떤 이념상으로 바라볼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탈권위적이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이러한 외국인들이나 인종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전개를 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은 일종의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낙수 효과처럼 이것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국민들의 하나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또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탈권위적이고 관용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보수화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수화 만들고 비관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2012년에는 51.17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53.95로 이것이 잠깐 상승했다가 2018년에는 이게 52.81로 다시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좀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냉담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지금은 정말로 혐오의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외국인이나 또는 어떤 민족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국제 그러한 조사들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까운 인접한 국가들, 일본, 대만과 비교해서도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배타적인 것으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 분위기가 바로 어떠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이주민들에 대한 소수자들에게 하나의 더 혐오가 더 분출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혐오 차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같이 쓰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하나의 좀 이 태도와 관련된 직접 행동으로는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표출되는 거라고 본다면 차별 행위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신의 태도가 이제 표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교차해 보면은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혐오 표현을 하면서 차별하는 이걸 악의적인 차별자라고 볼 수 있고, 혐오 표현은 욕설은 하지만 실제 차별을 하지 않는 겁쟁이 편견자가 있을 수가 있고, 혐오 표현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별하는 이걸 악의 없는 차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혐오 표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차별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우리가 포용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악의적인 차별자는 편견을 갖고 혐오 표현과 차별 행위를 동시에 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악의 없는 차별자는 자기는 뭐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낮게 주는 것도 우리가 악의 없는 차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겁쟁이 편견자는 편견만 갖고 있고 차별을 하지는 않는, 마지막으로 포용가는 외국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혐오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은 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반차별을 하는 그런 유대인 조직 기구에서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대상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혐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더욱더 심한 수준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의 단계는 편견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인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인 행위로 이것이 이제 분출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이제 비하를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러던 것이 이제 집단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차별이 되는 거죠.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배제하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하나의 폭력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살인을 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테러를 하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은 이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나치의 이런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혐오차별이 더 하나의 폭력이나 테러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 비인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 인간의 특성, 성격이나 정체성, 존엄감을 부정하거나 이제 박탈하는 행위죠. 대개 이러한 방법은 인간을 일종의 동물과 같이 인간 이하의 것으로 이것을 치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서 사람을 하나의 자기의 집단과
아주 그 대조가 되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이렇게 이걸 그 과잉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혐오 차별이나 공격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죄의식을 이것이 없애게 만드는.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는 행위라면 분명히 자기가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껴야 될 텐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그 공격하는 대상을 자기가 일종의 자기 방어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죄책감을 느끼지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그런 예를 찾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그 중세 시대부터 뭐 2차 세계 대전까지 아주 그 유럽 사회 곳곳에서 이 차별을 받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 나치 때 인종 청소의 차원에서 그들이 이제 또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비인간화하는 방법은 유대인을 일종의 암퇴지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돼지의 이제 배설물을 이제 먹는 이러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비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극단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음모론이 이제 또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들의 어떤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그 캘리포니아의 금광이라든지 또는 대륙횡단 철도라든지 어떤 농장 개발의 노동자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비자유 계약 노동자로 우리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성실하고 온순한 그런 존재를 비췄다가 이제 그들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해지면서부터는 중국인들 배척으로 이제 나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어떤 미국으로의 이주가 일종의 황화, 옐로우 페럴, 그러니까 황인종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백인 사회에 하나의 그 위협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그래서 황화라고 이제 부르고, 이 중국인들을 왼쪽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문어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가 여러 개의 다리로 백인들을 이제 이렇게 집어삼키는 존재로 보인다든지, 또는 그 오른쪽의 상단을 보면은 서양을 하나의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중국인들을 그 용으로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남성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수한 그리고 평화적인 문명을 가진 서양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아주 무지한 동양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죠. 그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중국인이 여러 개의 손을 가진 하나의 그러한 그 괴물로서 이렇게 묘사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는 종종 이렇게 이제 메뚜기와 같이, 메뚜기가 한번 창궐 하면 그냥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거나, 또는 박쥐와 또 용이 이렇게 결합된 이러한 이미지로 이제 중국인들을 이렇게 비인간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의 근원지를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중국인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시아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우한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뭐 우한 수산시장, 거기서도 이제 박쥐를 먹는 중국의 하나의 그 음식 문화, 이게 불결한 비위생적인 이런 것으로 하나의 이 코로나19가 생겨난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과거에서 일어났던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자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폄하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기법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비인간화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마침 이게 요즘 코로나19와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 제가 이 혐오 표현에 관련해서 한번 글을 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 2년 전이었어요. 이 코로나19가 막 창궐하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정말 혐오와 바이러스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 사실 이 혐오가 보면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와 혐오가 역사가 정말 이렇게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수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이것이 대량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혐오 피라미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편견에서 시작한 것이 테러,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미국에서 2019년에 텍사스 지역의 엘파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제 그 히스패닉들, 멕시코인이라든가 하는 남미인들이 이제 미국을 이제 완전히 또 점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척결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총기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혐오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전염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도 확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진자들이 되게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혐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혐오 표현을 하면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편견에서 시작했던 게 욕설로 나가고, 그것이 이제 주위에서 또 지지를 받게 되면은 하나의 차별로 이어지고 하는 그러한 단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혐오와 바이러스가 정말로 초기 증상, 중간 증상, 마지막으로 심각한 증상으로 전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혐오도 이와 같은 단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혐오 표현이 갖는 하나의 부정적인 결과는 다른 범죄하고 달리 이것은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좀 우발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혐오 표현은 또는 혐오 차별은 상당히 어느 한 특정한 대상이 그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직접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누가 이제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 자기도 그것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혐오 표현은 개인과 사회 발전의 기회를 박탈하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특정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이제 부정될 때 결국은 개인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는 또 각각 개개인이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결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혐오와 바이러스에서 공통점을 찾았다면 저는 해결 방식도 같은 논리로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 확인을 하고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혐오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고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상당한 이론이 있죠. 또 나라들마다 상당히 좀 달라요.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를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미국은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또 가치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지만 이러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사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좀 미국에 좀 가까운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이 어떤 혐오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회 악으로 보고 그걸 규제하는 강력한 하나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법부가 명목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수자들의 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명히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도 이 소수자의 인권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람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혐오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제재가 따라야 한다라고 보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아직은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 시정 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어떤 권고를 하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론이 더 이상 어떤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 표현이 이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은 그 감시와 하나의 조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전히 어떤 법리적인 해석에만 이렇게 충실하지 이러한 혐오 표현이 갖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2018년 같은 경우에 김문수라고 하는 전 경기도지사가 동성애에 대한 막말을 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또 이러한 막말들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김 전 지사의 혐오 발언이 차별한다라고 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여기서 해석은 이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큰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소수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했을 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헤이트 스피치 이런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좀 국가인권위원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혐오와 바이러스를 이제 비유했을 때 어떤 것은 어떻게 흔히 1차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격리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좀 백신을 개발하듯이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바이러스는 도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우리가 노출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나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건강한 사회가 뭔가? 이거는 사람마다 서로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사회라고 봐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회. 그리고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포용적인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건강한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혐오 표현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 수 있어도 이것이 사회 통합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때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개개인이 다양한 가치관 또 삶의 양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지만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하나의 가치와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제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또 건강한 개인이고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어떤 혐오 표현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형성적 규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법적인 개념인데요. 이 형성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혐오에 대항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이 혐오 표현의 발화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대항 발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므로써 상대를 이제 우리가 무력화하는 이러한 대항 발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소수자들이 이러한 힘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어떤 시민사회가 또는 국가기구가 이들 소수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카운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스스로 이게 자정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년경찰이 영화에서 보면 조선족들이 정말로 어떤 장기 매매하는 이런 범죄자로 이제 비춰지는 이것에 대항해서 중국 동포들이 이제 상영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고, 하지만 그 법원 판결은 이제 이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 동포를 비하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소송을 취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나중에 뒤늦게 영화사에서 사과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 대항 운동이라고 할까? 중국 동포들이 그냥 피해자로만 가만히 있지 않고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그 카운터 운동을 한 것이 사실 이후로 지금 중국 동포들이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영화가 나오지 않고 있죠. 저도 이런 운동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혐오 표현 또는 제노포비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같이 그 어떤 지혜를 나누는 운동도 같이 했었는데요. 정말 이런 것이 있어야 다시는 어느 한 특정한 집단을 이렇게 비하하고 범죄화하는 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로 어떤 강한 우려감과 어떤 그 정부의 대처를 요구하는 이러한 운동이 정부로 하여금 보다 더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용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혐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 우익 포퓰리즘의 확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든지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그 대통령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외국인, 이민자, 성소수자, 여성들을 비하하고 일종의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기존 정치인들, 민주당을 가리켜서 기존 정치인이나 기존 언론은 일종의 그 이민자들, 동성애자들, 또는 그 흑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만 노력했지,
그 나라의 다수가 되는 백인 남성 들을 홀대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더 다수가 되는 사람들이 또 삶의 기회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 확산시키면서 거기 이러한 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낙오되고 배제된 이런 백인 노동자 또는 남성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의 세력화하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더 배제된 사람들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덜 배제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 권위주의의 부활, 그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요인이 중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각국이 범세계적인 가치와 규범,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평화나 환경, 이러한 가치로부터 이제 탈퇴하고 일종의 자국 중심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대표적인 예죠. 이러한 신고립주의를 취하는 것,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신인종주의, 그 신민족주의.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백인들이 어떤 흑인에 대한 것을 그 레이시즘, 인종주의라고 좀 불려왔는데 이것을 백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바꿔서 자기들의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러면서 어떤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회귀하는, 결국은 그 미국이 이 꼴이 된 것이 이민자들이 많아서이고 유생인들이 많아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백인 중심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 세계화에서 낙오된 소외 계층들이 좌절감과 분노를 이민자나 난민, 무슬림,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이 혐오차별이나 증오범죄, 테러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개인의 어떤 돌발적이거나 하나의 그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힘들과 이것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그 공통적인 요인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요인들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구가 표본이 되고, 그래서 비서구의 유색인종을 우리가 비하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우월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것이 가장 좋고 다른 개발도상국은 뭔가 미개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기에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또 제로섬적인 경쟁의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상대에 대한 하나의 배려, 관용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극심한 불평등이라든지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실종이 된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우울감, 울분으로 표출이 되고, 이것이 자살이라든가 고독사, 과도한 음주나 흡연, 외모지상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주 극심한 사회 갈등과 대립을 낳죠.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있어서의 대립을 더욱더 높이는, 결국은 이 관용적이지 못한 사회가 소수자 혐오차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다 더 이 불평등을 줄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공동체성을 늘리고 그것이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 관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 사회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회고, 또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기회가 이렇게 막힌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더욱더 암울한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제로섬적인 경쟁, 승자 독식, 그리고 이런 것이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도에서는 저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요. 결국 어떤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혐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아주 비인간적인 아주 극심한 제로섬 경쟁에다가 승자 독식에다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러한 거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해결되기 어렵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나마 이 고삐 풀린 하나의 제로섬 경쟁, 승자 독식의 고리를 끊고 좀 더 수평적인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1년에 연봉이 정말로 4천만 원, 5천만 원,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로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사장은 몇 억의 임금을 받고 또 거기에 상여금까지 받는 이러한 것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하나의 기업 정년인의 고액 연봉을 제한한다든가 최저임금을 좀 높여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몰리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당장 이제 또 보수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복지가 사회를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로 이제 몰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인에 있어의 어떤 동기부여도 되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어떤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혐오 표현이 우선은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과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 혐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아주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 있어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성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들의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소수자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의분과 이 좌절감이 표출된 것이고, 혐오 차별은 바로 그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증후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서 공존으로의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기관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평화, 공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좀 우리가 큰 틀에서 혐오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그 수준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좀 새로운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